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국토도시 계획학계 YS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YSS 영 스칼라 소사이어티의 약자입니다. 네, YSS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천대학교 스마트시티학과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네, 자, 네, 오늘 이제 YSS 벌써 여섯 번째 올해 여섯 번째 세미나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원해서 발표를 해주신 덕분에 올 한해 YS 세미나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또 이제 YS 세미나 또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 스칼라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래서 뭐 발표자도 그렇지만 뭐 토론자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최대한 좀 신진 학자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게 꼭뭐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경력이나 아니면 마음이나 뭐 어느 쪽으로든 영하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참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오늘 세미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제 이어서 할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사실 YS 세미나는 뭐 주제는 뭐 다 열려 있습니다. 뭐 도시와 관련된 모든 주제로 열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최근에 아주 좋은 연구를 하셨다. 또 이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좀 발표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석하셔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세미나는 학회 회의실에서 이렇게 발표자와 토론자, 그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셔도 되고 또 여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이제 세미나 YSS 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진짜 세미나는 저희 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중앙대학교 이창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늘 좌장을 맡게 된 중앙대학교의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모신 분이 일단 발표를 하시기로 하신 분은 김영준 박사님이라고 지금 어반 헤리티지 대표로 계시고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고 보통 산업부동산 쪽에 이제 연구를 하시고 아니면 도시재생 쪽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하게 되신 분은 한양대학교 경제학부에 지금 재직 중이신 김지환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게 되셨습니다. 김지환 교수님도 김영준 박사님과 같은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하셨고 주로 연구하시는 거는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부동산 금융 이런 쪽 연구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잠깐 김영준 박사님 소개랑 셀프 소개. 그 다음에 김재환 교수님도 소개를 잠깐 한 1분씩만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영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사 때는 좀 도시 재생이랑 그다음에 도심 제조업 지역이 어떻게 오피스직으로 변화하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좀 공급자 중심의 시각으로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시각을 조금 활용해서 자영업자 관련된 리서치들을 좀 연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에듀카 경제학부 김지환이고요. 저도 학교에서는 뭐 주로 데이터 활용해서 뭐 공간 모델링 이런 것들을 뭐 관심 있게 하고 있고 주로 분야는 저는 뭐 플랫폼, 블록체인, 공유경제 이런 것들 분야를 좀 보고 있고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과 같은 교수님과 같이 저는 보건 쪽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도시 계획적인 측면과의 어떤 접점이라면은 돌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가 본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좀딴 것들 많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혹시 오늘 소개 잠깐 쑥스러우시면 나중에 질문하실 때 소개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일단 김영준 박사님께서 한 30분 정도 되겠죠? 30분 정도 그 연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지정 토론으로 이제 김장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좀 자유롭게 그렇게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심 제조업 지역의 재활성화와 글로벌 자산화의 사례 중에 이제 시카고 웨스트룩 케이스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논문 형식보다는 오늘은 조금 그냥 사례 소개 정도로 아마 생각하시면서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라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2010년대 중반부터 2010년, 2019년 코로나 직전까지 이게 시점에서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브리켄 벽돌 구조랑 그다음 목조 구조의 로프트 건물들은 아마 다들 샤론 주킨의 로프트 리빙이나 아니면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그 당시에 1980년대랑 90년대 로프트 개발들은 사실 작은 자본을 갖고 있는 디벨로퍼들이 니치 마켓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형태였다면은 사실 2008년 이후의 변화들은 구조적인 거나 시각적으로는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글로벌 자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마켓에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되게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의문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은 성수동이 오피스 지구가 되었지만 사실 금융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지 하더라도 오피스 지구라는 그들이 가상으로 쳐놓은 바운더리가 아니면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그 물건은 그 자산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오피스 지구 바깥에 다른 형태의 좋은 오피스 건물들이 사실은 공급된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형태의 개발들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시작했던 연구였고요. 그리고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 좀 문헌 연구들이 사실 조금은 다른 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설 검증을 위한 설명적 연구보다는 조금은 익스플로러터리한 약간 탐구적 연구에 가까운 형태로 해서 싱글 케이스를 화면을 네. 어떻게 바꿔야 돼요? 네, 제가 바꾸고 오케이. 있습니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문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회학이랑 경제학, 정치학, 지리학 분야의 인어들을 좀 다각도로 참고해서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좀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나왔던 학교가 또 일리노이 주립대 시카고가 사실은 웨스트룩이라고 하는 저희가 다루게 될 대상지 근처에 있었고 그 지역은 원래는 미패킹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저희가 뭐 뉴욕의 미패킹 많이 첼시나 미패킹 지역 생각하시는데 이제 미패킹이랑 도심 제조업이 있던 지역이었고요. 이런 지역이 아무래도 임대료가 싸고 제조업 자체가 조금 지다 보니까 좀 좋은 레스토랑들이 좀 힙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조금씩 도심에서 밀려 나와서 입지하기 시작했던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2010년대 당시에는 정리해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커뮤니티 중 하나였고, 그리고 가장 비싼 오피스 지구로 또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래가 되었던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점들이 한 4, 5년 사이 동안 저 지역에서 일어났던 개발 계획이고요. 계획 플러스 그리고 완공된 프로젝트들이 있고 약 한 7년에 거친 시간 동안 한 120개, 130개 부동산 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고요. 인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저 데이터로는 10,000명인데 한 14,000명 정도로 한 1.5배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국에서 생각해 보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저 숫자가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는데 미국의 도시의 변화 속도나 변화의 스케일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수치일 정도로 변화를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던 2015년까지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 리포트들
CBR이나 이런 글로벌한 리얼 에스테이트 펌에서 나온 리포트들에서 보면은 저 지역에 대한 데이터 자체는 모집을 하고 컬렉팅을 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2015년에 이제 갑자기 구글 오피스를 이전하게 되는 계획이나 그다음에 맥도날드 본사가 헤드쿼터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서부터 이 지역을 시카고의 주요 이제 오피스집으로 인식하게 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속도가 나지에 대한 질문, 이 속도와 스케일이 어떻게 하루하루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저조차도 좀 의구심을 갖게 돼서 사실은 시카고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그럼 미국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에 좀 더 둘러보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뭐 브루클린이나 아니면은 뭐 시애틀 같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대도시들에서의 큰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런 붉은 벽돌 건물들이 뭐 오피스 사옥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작은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은 피츠버그, 신시내티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작은 구도심까지도 다 이제 저런 형태의 대규모 개발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랑 트렌드이자 현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고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인구학이나 데모그래피나 이쪽에서 나왔던 연구들 같은 경우는 뭐 밀레니얼 세대가 노동시장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기존 세대와 다르고 이들을 고용하게 되는 특정 산업 분야 같은 뭐 테크놀로지, 어드버타이징,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 이런 탐이라고 하는 분야가 왜 이런 특수한 위치 선정을 하게 되며 그리고 이들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설명 가지고는 이 속도와 스케일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하였고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플리핑이 되었던 건물들의 대부분은 사실 19세기 후반부터 한 20세기 초반 정도에 지었던 건물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건물의 매입 가격이랑 제가 그다음에 매각 가격을 적어놨는데요. 네, 이 건물이 이제 저희가 오늘 조금 더 많이 얘기하게 될 웨스트룸에 있는 냉동 창고 건물이고요. 아마 부동 디벨로퍼가 매입을 한 가격의 거의 한 20배, 30배 정도를 3년 사이에 매각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물론 여기에 가격에 금융 조달 비용이나 그리고 공사비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은 들어가진 않았었지만 되게 큰 시세 차익이었음을 단기간에 만들었음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프로젝트도 보시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바켓 스퀘어 같은 경우도 7배 정도, 6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만들어냈고 근데 여기서 사실 놀라웠던 건 이걸 얼마에 매입을 해서 빌딩을 매입을 해서 매각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부분의 성공적인 개발 프로젝트들이라고 부동산 업계에서 홍보하던 어댑티브 리유스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짧은 거는 1년부터 길게 한 3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에서 매각까지 이런 케이스들이 정리에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디벨로퍼의 평균적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왜 이게 빠르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냐가 사실은 2010년 중반 이후에 이제 상업 부동산 트렌드에서 좀 봐야 되는 케이스가 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모았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이런 브릭 앤 팀버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벽돌과 이제 목조 구조 건물, 오피스 건물들이 그런 거 이전 시대에는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를 사실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 제가 시카고 지역에만 있는 오피스 거래 데이터들을 모았었고 대부분의 그 단위 면적당 거래액을 따졌을 때 이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중반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자산으로서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냥 일단 도면조차도 없고 그리고 개별 건물들마다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나 재건축 시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큰 규모의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늘 자산으로서 제외되는 건물이자 리스크가 되게 큰 건물이고요. 그리고 금융권조차도 이런 건물들을 아무리 건축적으로 좋은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작은 디벨로퍼들이 건물 가치를 보고 개인의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임대 수익을 통해서 그 수익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증가해가는 과정을 펼쳤었고요. 근데 이 케이스들이 2010년 중반부터 완전히 바뀌게 됨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시카고에 2010년대에 있던 총 탑 제일 비싸게 팔린 이제 20개의 오피스 건물들을 데이터를 정리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거의 절반이 넘는 프로젝트들이 다 이런 리모델링 프로젝트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프로젝트의 가치는 사실 건물 자체의 독립적인 완결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오피스 지구에 위치해 있는지도 그 밸류를 되게 많이 결정하는데 그럼 보통 기존의 CBD에 있는 거죠. 그럼 뭐 성수동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긴 했었지만 서울로 치면은 여의도나 테헤란로의 건물보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한 5년 전 성수동에 지었다고 해서 그 건물을 국민연금이나 해외에 있는 연기금 같은 게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뒤집어 엎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사례 전에 한 10년 전에 어, 이런 벽돌과 목조 구조의 건물들 지금 저 일단 크리에이티브 오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오피스 건물들이 많이 입지했던 리버 웨스트라고 하는 웨스트룩과 그 다음에 다운타운 그 룹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오래된 그 도심 지역 사이에 있던 지역이 2000년대 이제 번성했었고요. 그 당시에 47개의 크리에이티브 오피스 건물들이 있었고,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했냐를 10년 전에 이제 거래 데이터들을 추적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47개의 건물 중에 뭐 20개의 건물은 여전히 건물주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 시카고 지역 내에 투자를 하거나 자산 운용을 하는 회사들 아니면은 오너 아큐파이드 빌딩이라고 해서 본인의 자체 사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한 세 채가 있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27개 빌딩이 한 번 그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이제 거래가 발견된 케이스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한국과 달리 이제 자체 사옥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2번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로컬 액터라고 이제 제가 지정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8건으로 뭐 3분의 1 정도 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큰 포션이 아님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리츠나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나 기관 투자자,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나 그리고 그런 글로벌 레벨에서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상업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들까지가 이제 새로운 랜드로드로 등록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런 변화가 아까 저는 전체 이제 결과가 2019년만 가지고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이걸 조금 연도별로 10년 정도, 5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봤었을 때 이 변화가 사실 급격하게 발생하는 시점은 2015년 기점이고요. 이게 한 36% 정도고 2000년만 해도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 지역 리버 웨스트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2000년대에 시카고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 지역이라는 걸 감안했었을 때는 이 자산 자체가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건물 유형 타입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냥 기본 리터러처 리뷰는 아까 간단하게 뭐 밀레니얼 로케이션 초이스나 아니면은 지리학 쪽에서 어떻게 도심이 그 도심 안에 있는 일자리들이나 섹터의 인더스트리 섹터의 변화로 변화하게 되는지라는 약간 뉴 이코노미나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스칼라 학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리터러처들은 아마 2000년 초반부터 한 2010년 중반까지 계속 있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들어봤던 워크리브 플레이나 뭐 밀레니얼들은 일하면서 직주 근접이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랙션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고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공경제 위워크 같은 오피스들도 사실은 나온 컨셉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마
기존의 담론들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뭐 당연히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거는 맞지만 너무 한쪽 관점에서 쓰여진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었고요. 물론 이제 도시 개발과 변화, 공간 변화는 수요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전반적인 도시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보편 타당한 해석을 줄 수 있는 툴이긴 하지만 이게 모든 과정을 매끄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이제 의문점들을 남기고 있어서 그럼 어떤 부분을 애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요. 어, 그리고 2010년대에 제가 이제 뭐 직업의 변화, 인더스트리의 변화 같은 거를 봤었을 때뭐 당연히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 IT의 투자나 미국의 유례없는 호황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늘었던 부분, 특정 일자리 자체가 늘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수요들이 서버브에 있던 수요나 타 도시에 있던 것들을 회사들을 릴로케이션을 시킴으로써 지리적 수요의 이전도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이 섞여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시카고 지역이라는 곳 자체가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도심 제조업 지역과 관련한 이제 토지 이용과 도시 정책의 변화는 수요가 존재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중산층의 탄탄한 일자리들을 갖고 있었고 되게 전통적으로 플랜 매니팩처링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도심 제조업과 지역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십 년간의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있다라는 맥락 안에서 이들이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지역들의 용도 지역을 풀어주면서 좀 더 다음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한 5, 60년은 사실은 지켜온 전통이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산층의 복지랑도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는데요. 이게 2015, 16년을 기점으로 모든 규제들이 되게 많이 풀어지게 시작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보시는 그러니까 도심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을 하나의 단일 공간처럼 특정 문헌들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운타운도 있고 네이버후드도 있고 도심 제조업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중공업 지역이랑 달리 리테일이랑 레지덴셜이랑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각자 지역적 특성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나 컨텍스트에 따라서 좀 디테일한 변화의 다이내믹스를 좀 보충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어쨌든 연구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대, 어떻게 보면 2010년 중반대에 발생하였던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후기 산업화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특성 분석에 대한 현상 연구가 좀 부재하였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및 행정의 절차, 그리고 유관 전문가들이 어쨌든 실무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이 시장 수요가 있다고 해서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학 쪽에서 프랙티스라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걸로만 봤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에서 제가 연구가 진행되고 이거는 좀 너무 간단하게 그냥 이 연구에 뭐 대다수는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제 나름대로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디벨로퍼의 니치 마켓 전략 정도의 시각에서 소개되어 왔던 것을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의 로컬 플레이어들의 국한된 케이스로 많이 해석되어 왔었는데요.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리적 시장과 도시 자산이 기관 투자자들의 글로벌 자산 클래스로 어떻게 격상할 수 있는지 과정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좀 알려드리는 게 오늘 발표의 제일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지자체나 플래닝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재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단순히 수요 드리븐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플래닝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도를 통해서 제약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룰, 마켓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만든 정책을 통해서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플래닝의 역할이 과연 이 시장 자본주의 안에서도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였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포트폴리오 디벨로퍼라고 해서 특정 지리적 되게 좁은 지리적 마켓에 여러 프로젝트들을 집중시키는 디벨로퍼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결국 개별 단위의 건물이나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분석 단위에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특정 A라는 디벨로퍼의 1번 빌딩은 사실은 3, 4번의 오피스나 호텔을 팔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각 개별 단위의 프로젝트들이 꼭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한 구조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스케일 오버 어널리시스 자체가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조금 다시 보면 좀 더 재미있는,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는 임차인에 대해서 렌터에 대한 재조명을 좀 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했었고요. 단순히 이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임차인들이 이제 제일 높은 비용을 내고 본인이 제일 원하는 위치를 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러기에는 이 지역에서 변화되었었던 많은 외식업 매장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었던 게 특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그룹이라고 해서 좀 특수하게 여러 브랜드들이 하나의 엄브렐라 안에서 있는 기업 구조를 가진 플레이어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사실은 임대료를 더 낼 수 있는 경쟁에서는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임차인의 퀄리티라고 설명을 한다면 프랜차이즈보다도 덜 안정적인 렌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되게 이런 포트폴리오 디벨로퍼랑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갔었는데 이런 그들의 협력이나 이런 전략들이 어떻게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인지 그 부분을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그냥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옛날 것들부터 제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상업부동산 데이터는 가격 자체도 너무 학생 입장에서 비싸서 사실 조닝 데이터를 다 옛날 보고문헌들을 직접 모으면서 조닝이랑 그리고 개발 사례 같은 경우들도 이제 리코드 오브 디드라고 하는데 사례부터 아카이빙이랑 여러 뉴스레터들, 지역 뉴스레터들 통해서 모으고 그 다음에 딜도 해서 이 한 필지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필지가 변화했고 그 제도적인 역할이랑 제도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개발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거래가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 이제 저는 뭐 프로퍼티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좀 보는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모인 필지 단위로 모인 것들, 뭐 지분 구조까지도 사실은 트래킹을 했었고요. 이를 다시 디벨로퍼나 투자자나 그리고 대출 기관의 포트폴리오 차원이나 스케일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제 논문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 포트폴리오 디벨로퍼라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특정 지역에 빌딩 프로젝트들을 모으는 거는 사실 2010년대가 처음 있었던 현상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대에도 여기 빨간 빗금 친 것들이 이제 그 리모델링 건물들이고요. 그 붉은 벽돌 건물들을 리모델링 했던 거였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적, 미학적 가치를 발견한 디벨로퍼들이 시 도시계획과 공무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업종 용도 상향 같은 약간 스팟 조닝처럼 이런 전체 그 지역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었었고요. 특정 필지의 이제 용도 상향 같은 거를 통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치 상승을 노렸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근처에 이제 프로젝트들을 밀집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디벨로퍼 입장에서도 이 작은 네이버후드에 갖고 있는 지식들이 결국에는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도움이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민공청회가 실제로 개발 사업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주민들과 얼마나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가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랑 이 네트워크가 되게 큰 힘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시장 다른 뭐 저희가 강남에 있다가 강북 개발을 하러 다른 동네로 가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좀 더 전문가가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랑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좀 큰 합의를 통해서 큰 주거 개발 같은 경우들을 했었고 이것 역시 이때는 근데 이제 작은 디벨로퍼보다는 자금 조달력이 조금 있는 리저널 레벨에서의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디벨로퍼들이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집중을 하였었고요. 근데 어쨌든 두 케이스 다 레지덴셜이나 아니면 커머셜이나 본인이 되게 디벨로퍼가 스페셜라이즈드 된 분야가 있었고 이 영역을 섹터를 잘 넘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너무 큰 디벨로퍼는 뭐 조직이나 자본 규모 자체나 이런 것들이 있기에
여러 가지 오피스도 하고 데이터 센터도 하고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본인이 이제 입지하고 있는 특정 분야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이거조차도 변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게 201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갓 시작한 작은 로컬 디벨로퍼들이 호텔, 오피스, 신축, 주거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하게 된 이 지역의 이번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프로젝트의 그 케이스의 특징이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촘촘하게 특정 블록이나 아니면 특정 길을 중심으로 자산을 집중시켰던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였었습니다. 근데 아까 포트폴리오 가치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뭐 시장의 단순히 개별 건물의 가치나 퀄리티만으로는 쉽게 바꿀 수 없고 시장의 기준과 기대 등도 바꿔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토지 이용의 변경, 지역 브랜딩, 가치 상승을 발현할 수 있는 블루칩, 윈차인 유치 등 여러 조건들, 디테일한 조건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사실은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일 필지의 소유만으로는 이를 완성시킬 수 없었던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디벨로퍼가 스털링 베이라고 하는 디벨로퍼인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냉동 창고 가격이 한 20배 이상으로 올랐던 냉동 창고를 매입을 했었고 그때 구글을 안착시키는 게 구글의 중서부 헤드쿼터를 유치하는 게 이들의 이제 제일 키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중에 제일 키였었고요. 그때 구글의 요청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길 건너편에 부티크 호텔을 필요하다는 거였었고 그리고 이 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PMD라고 하는 되게 강한 한 번도 PMD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용도의 허가를 내줬던 적이 시카고 지역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로비랑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풀어냈고 또 다른 조건 같은 경우는 1층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이 입점하는 것들 같은 되게 특정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디테일한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체크박스나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임차인 입장에서도 존재했던 거고 사실은 더 멀리까지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구글을 유치하고 안착시키는 거가 되게 큰 키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단순히 특정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사실은 작은 이런 미국의 큰 IT 기업들이나 작은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고용을 하는지 부분들을 썼는데요. 이제 1년 동안 10배, 20배 고용을 성장시키는 부분이 되게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그 특정 스타트업이 성장이 보장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을 임차인으로 안 친다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한 건의 딜을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장을 통해서 계속 다른 건물들에도 새로운 임차 계약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게 조금 이제 미국의 특수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저의 호불호를 떠나서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쉽게 고용하고 좀 더 빠르게 자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공격적으로 사람 인원을 증원하는 게 미국 스타트업이랑 미국 IT 기업의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지금 이 네 개 건물이 다 한 디벨로퍼인 스털링 베이라고 하는 디벨로퍼가 구글과 맺었던 임대차 계약이고요. 총 6번의 계약을 통해서 한 6년 동안 이렇게 6번의 계약을 마쳤고 아마 2020년 이후에도 추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했을 수 있는데 그 뒤는 저도 이제 팔로우를 안 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렌터 중에 오피스 테넌트가 하나였다면 다른 하나는 사실 리테일이 메인이었었고요. 이제 이 지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또는 필지가 이제 포트폴리오 디벨로퍼의 토지 건물 매입부터 매각까지의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스토랑 그룹, 그러니까 여러 브랜드들을 소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그룹의 브랜드들 위치가 얼마나 빌딩 매각에
주요한 요소였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들을 매핑하였고, 그래서 뭐 이거 하나 예시를 들면은 1000W 풀팅 마켓이라고 하는 그 빌딩 주소가 있고, 이게 몇 년도에 디벨로퍼가 이 건물을 매입을 했으며 그 사이에 어떤 레스토랑 그룹 테넌트가 임차를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언제 매각을 했었냐를 보여주는 케이스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건물들이 뭐 그게 로컬 디벨로퍼가 됐든 아니면은 좀 더 글로벌한 디벨로퍼가 됐든 이런 레스토랑 그룹들을 안친 이후에 대부분 다 기관 투자자의 매각으로 한 1년 안에 연결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스털링베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 2018년 정도에 지도 기준으로 매핑을 한 거고요. 당시 한 25개, 30개 정도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고, 이 회사는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작은 로컬 디벨로퍼였고요. 맥도날드 헤드쿼터랑 그다음에 구글 미드웨스트 헤드쿼터를 이제 성사시키면서 이제 큰 시카고의 대표적인 디벨로퍼거든요. 어쨌든 이 디벨로퍼가 이런 급속한 포트폴리오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제 해석으로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핵심 인사인 그룹을 얼마나 빠르게 세팅했느냐.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과 새로운 지역과 환경의 오피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레스토랑 그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산을 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서 같이 그 그룹 자체가 되게 유명해지는 형태로 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외식업을 해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는 아니었었습니다. 지분 구조를 찾아봤었을 때 이 레스토랑 그룹의 일부는 저 디벨로퍼나 부동산 업계 사람들이 투자자로 있기도 했고, 아니면은 펀드 레이즈를 해가지고 그 펀드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운영되는 레스토랑 그룹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레스토랑 그룹 같은 경우는 그 빌딩을 작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같이 그 건물의 지분을 디벨로퍼와 나누는 형태를 통해서 이 개별 레스토랑 그룹들은 사실은 손실이 많이 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브랜드들끼리도 경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되게 핫해지고 유명해질 경우에는 건물로 액세스를 할 수 있었다라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F&B 비즈니스 안에서만 플레이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좀 제가 이거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다양한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실 구글이 그 다음 임차 때 되게 큰 A 클래스 오피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한국으로 치면 뭐 합사 오피스 같은 30명짜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이들은 건물 퀄리티를 되게 다양하고 위치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니즈들을 빠르게 대응을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구글 같은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계속 공인중개사나 이런 리얼에스테이트 회사들을, 상업부동산 중개를 하는 회사들을 만남으로써 시간적인 비용이나 서칭 비용 같은 부분들을 들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특정 믿을 만한 파트너가 계속 갈 수 있었던 것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벨로퍼가 다 자기 자본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은 이런 금융 자본들을 조달을 했었는데, 아까 가장 큰 차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베이즐 3에서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상업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상업은행들, 그러니까 메인 1금융권에서 상업부동산 개발에 대한 리스키한 투자들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는, 좀 더 비싸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었었고요. 사실은 그 의도는, 그 위기가 어쨌든 2008년 만들기 위함의 전제였었는데, 이제 하나 조금 간과했던 부분은, 그렇게 되면 상업은행은 투자를 안 하지만 그 갭들이 있다 보니까 non-bank 렌더, 얼터너티브 렌더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 리얼에스테이트 펀드들이 그때부터 폭증하기 시작했었고요. 대신 이제 이 펀드들의 특징은 생애 주기가 짧고 리스키한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고, 대신 대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1금융권이나 커머셜 뱅크처럼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공격적인 투자들을 빠르게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생애 주기가 짧다라는 거는 사실 3, 4년 안에 투자를 하고 대출을 해줘서 엑시트 돼야 되는 거가 되려면 사실은 기존에 해왔던 신축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저는 그냥 신속한 자본이라고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자본에 담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담았을 때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건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붉은 벽돌에 뭐 어댑티브 리유즈, 뭐 크리에이티브 오피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했다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이 뎁펀드가 2010년만 해도 5.1 빌리언 달러였었는데 2018년에는 6배 조금 안 되게 늘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한 70% 정도가 다 미국에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12개 중에 11개의 이런 리얼스테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다 미국에만 투자를 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위치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다 숫자적으로만 검토할 것 같지만 이런 글로벌한 리얼에스테이트 펀드 회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 실사를 나가고 본인이 지식이 많이 있는 곳들에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수치처럼 50개 가장 큰 글로벌한 대펀드 중에 30개가 다 이제 헤드쿼터가 미국에 위치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전략 중 70%가 다 이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로젝트들이었었고 그리고 시기가 짧았다라는 게 아마 어쨌든 이런 변화가 전 미적에 퍼져나갈 수 있는 큰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전체 큰 그림이었으면은 그럼 이 웨스트루비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제 이런 펀드들이 얼마나 연관이 돼 있냐라고 봤었고요. 약 한 28개의 펀드들이 있었고 이 중에는 일부 대출을 하는 형태 대출만 하는 펀드들은 6개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들이랑 조인 벤처 파트너십을 맺어서 에쿼티를 넣기도 하고 뎁을 넣기도 하고 조금 더 되게 유연한 형태의 자본 투자를 하는 구조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베사우스 캐피탈 같은 경우도 한 15개의 프로젝트 웨스트룹에 있는 지역에만 15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했었고 월튼 스트리트 캐피탈 같은 경우도 8개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크가 높고 집중하면 사실 리스크 분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베팅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저는 조금 더 디벨로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디벨로퍼가 중요하냐 투자자 누구의 역할이 더 크리티컬했느냐 보다는 사실은 각자의 어떤 역할과 기대감에 있어서 움직여 좀 새로운 형태의 개발 방식과 도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플래닝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상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많은 개입들이 200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플래닝 툴들이 이제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파일럿, 약간 테스트베드 같은 형태가 돼서 여기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이거를 지금 웨스트룹이지만 저 북쪽에 있는 다른 커뮤니티 그리고 남쪽에 있는 다른 커뮤니티에도 확산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카고 지자체와 플래닝 도시계획 국의 어쨌든 목적이었었고요. 그러니까 플래닝이 단순히 어떤 정책을 넣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나 역할들이 사실 그 뒤에 룰 세팅도 만들지만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라고 조금 이해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뭐 템플릿을 만든다, 내러티브를 만든다, 마케팅이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다 이렇게 조금은 좀 함축적인 언어로 이 역할들을 단순히 툴로서 구분한 게 아니라 이걸로 한번 다시 재구성해서 논문에서는 좀 다루게 됐었습니다. 그냥 전체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한 부동산 펀드들에게 빠른 돈과 좀 더 제약을 안 받는 그런 자본을 조달하면서 이들이 줬던 거는 되게 구체적인 어쨌든 정보들을 공유를 했던 거죠. 조인벤처를 통해서 내부자로서 렌더가 참여하기도 하고 대 펀드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에쿼티에서 갭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허용을 해주면서 조율들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디벨로퍼가 제공을 해줬다면요. 그리고 디벨로퍼랑 플래너와의 관계 같은 경우는 플래닝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인센티브나 이런 여러 가지 특혜들을 디벨로퍼들한테 줬었고요. 뭐 특혜라는 게 꼭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플래너 입장에서 사실은 받았던 부분은 디벨로퍼가 다 개별 필지 단위로 플레이를 하면은 플래닝에서 그리는 큰 그림은 사실은 이루어주기가 힘든데 디벨로퍼가 몇 개의 키 디벨로퍼가 단순히 합의를 해서 하나의 큰 메가 프로젝트를 만들기보다는 여러 쪼개진 프로젝트들을 운용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같은 스케일, 같은 스코프의 워크를 같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게 플래닝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플래닝 2010년 후반 중반부터 만들어졌던 많은 시카고 플래닝 다큐먼트들이 디벨로퍼들이 그 참여자로서 전문가로서 많이 참여하였고 물론 반사 이익으로는 이들의 시각과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플랜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윈윈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 회사랑 레스토랑 그룹 같은 경우는 이들이 원하는 그 네이버후드의 특징 같은 것들을 이 포트폴리오 디벨로퍼들이 구성을 해줄 수 있고 포트폴리오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이들 양쪽 다 되게 빠른 성장을 원하는 테넌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좀 과할 정도로 베팅해서 막 되게 넓게 구성해왔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채워줄 수 있던 임차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성장은 다시 그 부동산 디벨로퍼의 포트폴리오의 성장에 내재화할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이 전체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포트폴리오를 포메이션이랑 익스펜션으로 나눴는데 아마 초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디벨로퍼가 좀 더 끌고 가는 형국이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관 투자자나 레스토랑 그룹이나 플래닝의 액션 자체는 사실은 별로 없었고요. 네, 디벨로퍼가 가면서 어쨌든 인베스터 그 부동산 대펀드들을 안 치고 이미 있던 레스토랑 그룹들을 테넌트들로 성사시키면서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되는 걸 보면서 플래닝도 좀 더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뒤에는 이게 좀 다시 빠르게 확대되는 형태는 이제 기반 투자 간의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단순히 빌딩 단위의 거래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10개의 빌딩을 갖고 있던 디벨로퍼가 지분의 포트폴리오 전체 지분의 70%를 갖고 그래서 빌딩 단위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단위의 거래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조금 더 변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보시면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를 드리면 어쨌든 분석 단위가 당연히 필지랑 빌딩 단위가 많고 여전히 그게 유효한 시각이지만 사실 포트폴리오 레벨에서 실행했었을 때 볼 수 있는 시야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트폴리오 중심의 디벨로퍼의 공간적 실행 전략이나 실무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새로운 현상들을 볼 수 있었고 이게 단순히 시카고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중반 정도에 발생하였던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였던 사례들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덕분에 포트폴리오랑 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역할들을 나누면서 이 빠른 도심 재개발의 빠른 속도와 스케일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임차인과 부동산 개발 산업과의 관계도 조금은 재정의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임차를 내놓으면 렌터는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최적의 장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물론 이건 IT 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나올 어떤 산업에서 이런 테넌트가 있다면 충분히 디벨로퍼 입장에서 또 이런 형태의 파트너십 비공식적인 파트너십은 또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라는 어쨌든 캐피탈 자본을 쏘는 형태의 존재들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본 조달의 공급처를 넘어서 조금 적극적인 개발 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 좀 드러났던 게 조금 유의미했다라고 봅니다. 연구의 한계나 뭐 미래 연구, 네, 간단하게 그림만. 아마 코로나 초기 단계에 제가 완료를 했어서 이 포트폴리오 디벨로퍼와 이런 새로운 자본과 테넌트들이 이 리딩한 개발 효과가 팬데믹이라는 외부 요인과 사실은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 개발 사업이 이 개발 형태가 사실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평가는 독립적으로 조금 내리기 어려워지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리고 유사한 케이스들이 미국 타도시들에도 존재하였지만 제가 동일한 깊이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컴패러티브 스터디가 일어나야 아마 좀 이게 좀 더 보편다당한 이론이나 현상이라고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이제 루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뭐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여기 시카고 웨스트 그룹이라는 어떤 사례 대상 지역에 대한 성공 사례죠 이게 성공 사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뭐 시장 관점에서는 네, 성공 뭐 사례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장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상업 시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오늘은 보니까 디벨로퍼 관점에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밌는 네, 연구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김장 교수님이 일단 우선적으로 토론을 좀 해주시고 남는 시간에 또 다른 토론자분들 질문받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웨스트룹 자체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김영준 박사님하고 이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고 저희가 정말 익숙한 지역이죠. 그리고 같이 가서 뭐 점심을 먹거나 나중에 학교에서 떠나서 이제 가볍게 맥주 한잔 하거나 정말 자주 갔던 지역이고 그 지역 자체는 사실 상당히 작죠. 올라가 안 되는데 사실 이 작은 지역에서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 지리적인 입지,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가 2010년대, 20년대 어떤 그 새로운 그 밀레니얼의 등장, 그러면서 이제 초래된 어떤 수요적인 변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나 미국에서 테뉴어 초이스를 얘기할 때 라이프 사이클 항상 고려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애를 안 낳기 시작하고 어떤 선호에 대한 그 변화도 생기고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개발자의 역할, 또 키 테넌트, 코 테넌트들의 역할, 또 거기에 어떤 투자자들이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들의 등장, 그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플래닝의 역할, 그다음 지역사회 역할 정말 포괄적으로 다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오늘 발표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다시 그런 걸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도 되게 좋고 저는 어쨌든 그래도 특히나 좀 모든 관점을 정말 상세하게 잘 짚어주셨지만은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제가 몇 가지 추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사실은 김영리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거 뉴 에셋 클래스다. 사실은 에셋 클래스가 새로 등장한다는 게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미국 같은 자본시장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에셋 클래스냐 그냥 지역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보는 뭐 클래스 A 뭐 아니면 뭐 클래스 S 빌딩이 존재하는 뭐 그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거기가 아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에셋 클래스가 달라졌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투자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들을 사실 내포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뭐 잘 알다시피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 개발 그리고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관리 운영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사실 되게 정형화된 투자 기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컨스트럭션 론이라고 해가지고 개발자인 어떤 시행사의 신용,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성공시켰던 프로젝트의 크리덴셜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일단 그 대출이 나가고 사실은 관리운영 단계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보대출이 모기지의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션이 끝나고 모기지로 전환이 돼서 담보를 잡은 상태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이게 수익형 자산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임대료라 운영 수입이라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컨스트럭션 론, 그다음 모기지란 아주 단순화된 운영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단계에 적절한 금리를 반대로 또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출기관이든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되게 딱 정형화된 유형의 속성의 그런 투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아까 전에도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금융위기가 한 2012년, 13년부터
슬슬 이제 좀 조정이 되고 퀀티테이티브 이징이 있으면서 뭐 정말 프로펠러처럼 돈을 찍어내고 연준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전에 이제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 이런 부분이 근데 저는 그 말 그대로 그런 우리가 뭐 헤지 펀드 아니면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터 뭐 AI로 부르는 애들이 저는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지역, 새로운 유형의 뭐 오피스 리테일에 투자해서 뉴 에셋 클래스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는 디벨로퍼에 대한 투자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이건 기업에 대한 투자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사실은 여기 이 웨스트루프 지역에서 성공한 그 시행사들을 어떻게 명명을 해주셨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디벨로퍼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 필지 어떤 단일 프로젝트 성공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성공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자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도 지역적으로 심지어 15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게 동일 지역의 다양한 건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가 집중돼서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은 수익률이 자기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달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적 관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부동산이라는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하드 에셋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저는 이게 만약에 뉴 에셋 클래스라면은 디벨로퍼에 대한 투자다. 근데 디벨로퍼에 대한 투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스트럭션 나가고 그 사람들이 디벨로퍼 그냥 관리 운영 쭉 하면 이제 모기지로 전환해가지고 각각 다른 투자 기관이 리플레이싱 하면서 그 지나간 관점이었는데 아까도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 되게 3, 4년의 어떤 짧은 주기에서 프리핑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명확한 엑시 플랜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엑시 플랜이 나왔을 때 다시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재투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개별 기관의 그러니까 개별 필지에 대한 어떤 재건축, 리모델링이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결국에 이 지역에서 이 디벨로퍼가 사실은 이제 디벨로퍼가 원래 미국에서는 전형적으로 이제 한번 개발하면 뭐 30년, 50년 그 물건 들고 계속 관리 운영하고 그 안에서 테넌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전통적인 관점이었던 부동산에서 우리가 디벨로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디벨로퍼들은 개발을 하고 엑시 플랜을 빨리 붙여주고 그다음 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런 관점이 있었고 또 재밌는 측면은 어쨌든 저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공급이 됐을 때 당연히 이제 경쟁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개발하지 않은 그런 외부 효과적인 어메니티의 그 익스터널리티가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포트폴리오적 투자니까 더더욱이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일 프로젝트, 뭐 단일 필지라고 끝났다 하면은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외부 효과의 어떤 전이 그거에 대한 내가 업조빙 자체가 되게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다른 디벨로퍼가 심지어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고 포트폴리오적인 투자를 하니까 정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어메니티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숏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관리 운영형이 아니라 이렇게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해야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유형인 건데 그런 어메니티의 어떤 집중적인 공급을 보고 또 표층에서도 쉽게 좀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제 토론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실 이 웨스트루프 사례는 그 김영준 박사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새로운 에셋 클래스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더욱이 우리가 말하는 하드 에셋에 대한 새로운 에셋 클래스를 찾았다기보다는 그 디벨로퍼 자체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 디벨로퍼 자체를 새로운 에셋 클래스로 지금 좀 일종의 정의를 한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또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아마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지분으로 쓸 확률들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75%, 25%, 30% 이렇게 조인 나눠서 벤처 세웠다고 그런 말씀 해주셨죠? 네. 네. 다 매각하지 않고 어쨌든 그 뒤에 결국은 관리 운영을 이들이 단순히 수수료 베이스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파트너의 개념으로 가는 형태를 취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디벨로퍼에 대한 투자랑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나신 거죠? 끝났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제일 강조하신 거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디벨로퍼에 대한 투자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수요 관점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라는 측면도 되게 또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네,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네, 일단 지정 토론까지는 했고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좀한 10분 정도는 그래도 좀 질문을 받고 좀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예. 질문 혹시 예.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환경대 계획연구소의 정남주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거지 상업젠티피케이션 발생 기전과 동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공간관 하에. 저는 이름이 맞나요? 네. 예. 글씨 헷갈려서. 그래서 저 한국에 주거지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현상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발생 기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은 딱히 없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빈 부분을 메꾸고자 쓴 논문인데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 연남동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일어나겠지만 연남동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빠른 형태의 주거 건물의 상업화와 상업화된 건물의 매각 이 방식이 여기서 많이 설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이 많이 생겼는데 한 가지는 이런 미국에서 발생된 이런 뉴 에셋 디벨롭먼트 매니지먼트 테크닉이 한국에 들어온 건 아닌지 이런 글로벌 사실 이게 제목이 글로벌 자산화라고 하셨는데 글로벌 자산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벨롭먼트 테크닉이라든가 디벨로퍼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그 코넬에서 박사과정 도시계획 박사과정 할 때 보면 리얼스테이트 프로그램이 이제 같은 칼러지 안에 있어서 저도 수업 듣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미국 학생들이나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투자 기법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배우신 한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배우는 투자 기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그걸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주거지에서의 상업시설 개발 방식이 이런 미국에서 도입된 것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고 계신지 사실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질문이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는 좀 줄일게요. 자, 시간만 내주십시오. 예,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저 주제가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야랑 관련이 있을 줄 전혀 몰랐고 다른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 마침 딱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웨스트룹의 그 조닝이 어떤지 이게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지 아니면 상업 지역인지 아니면 매니팩처링인지 그다음에 업조닝을 한다면 주로 뭘로 업조닝을 한 것인지 물론 오피스로 업조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그걸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에 따라서 이런 식의 공격적인 개발 방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주거 지역이었다면은 연남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 상업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동네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주민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주거 시설이 물론 감소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 제가 뭐 분석해보고 봐야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주민들의 그 소득 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연남동에 생겨나는 상업시설에서 이 공급하는 서비스 좌업에서 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경제적으로 빈곤한 20대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네이버후드의 체인지가 굉장히 이전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인컴 그룹에서 온 여러 계층이 모여 살던 굉장히 densely populated area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굉장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카고의 룩 디벨롭먼트는 웨스트룩 디벨롭먼트는 올드 빌딩이 빈 공간이었는지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건물들이
대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업무하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쭉 공간이 변모하면서 외관은 좋아졌겠지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영향은 어떤지 궁금해져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첫 번째 글로벌 자산화 말씀하셨었는데 예. 이게 저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이게 글로벌 자산으로 클래스로 됐다 안 됐다를 사실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희 같은 개인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소이긴 합니다. 물론 연기금이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상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용도 지역도 말씀해 주셨는데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매니팩처링이 그러니까 PMD라고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아는 그 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위에 더 상위의 PMD라고 하는 게 이제 시카고에는 특수 약간 목적의 제조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훨씬 더 강력한 규제라서 단순히 뭐 하나를 계획가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고래를 바꾸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웨스트룹은 북쪽 부분은 PMD에 걸려 있었고 매니팩처링은 사실은 9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스팟별로 필지 단위별로는 레지덴셜이나 상업으로 조금 업종이 이미 일부가 약간 모자이크처럼 다 약간 혼재가 돼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 여기는 그래서 아까 연결되면 마지막 질문이랑 연결되긴 하는데요. 주거, 제조업, 상업이 섞여 있었고 빈 건물들도 있었고요. 아까 그 구글이 썼던 건물 같은 경우는 몇십 년째 비어 있었던 냉동창고였었고요. 또 어떤 건물들은 이미 쓰고 있던 비즈니스들을 몰아내는 영향들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시점에는 저 미패킹이나 이런 도심 제조업들이 떠나긴 하겠죠. 근데 그 시기를 되게 급속화해서 빠르게 당겼던 게 하나였고요. 그리고 레스토랑들이 이 지역 자체가 원래도 못 사는 중산층, 중상층이 살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 너무 이런 IT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그리고 아니면 파인다이닝 위주의 샵들로 많이 바뀌면서 일반인들이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 리테일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연남동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몇 개로 쪼개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런 뭐 디벨롭이나 투자 기법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연남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대부분의 서울 안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상관은 요즘은 또 배워올 수 있는데 그 전에부터 약간 있었던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있진 않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케이스들은 단순 개인 투자가 아니라 조금은 이미 파이낸스 분야에서 업력이 있고 기관 투자자나 약간 이미 시스템화된 캐피탈이었었기 때문에 물론 돈을 되게 공격적으로 지불해서 몇 개 건물들을 사고 하는 결과적인 형태는 비슷할 수 있으나 조금은 더 메인스트림 파이낸스 쪽에 가까운 사람들과 가까운 어쨌든 오가니제이션들이 붙어 있는 게 조금 차이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좀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사례를 본 건 아닌데요. 제가 한 2010년 후반부터 그 상업부동산 쪽 비즈니스 미팅들을 계속 갔었거든요. 그게 되게 급격하게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디벨로퍼만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처럼 학생은 사실은 안 오는데 디벨로퍼, 투자자, 그다음에 키 테넌트들 그리고 큰 IT 기업들의 CTO나 아니면 COO 같은 C-레벨 분들 그리고 플래닝 디파트먼트, 시카고 시의 플래닝 디파트먼트 고위 관계자들, 타 지역들. 근데 그 플랫폼이 비즈노라고 하는 플랫폼이 사실은 전 위에 퍼져나갔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준들은 이제 지리학 쪽에서도 스탠다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전파되느냐를 봤던 리서치 중에 하나가 그런 글로벌한 미팅 세미나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미국 안에서도 돌았었고 거기가 이제 캐나다 쪽에도 영향을 미쳤었고 했다라는 건 한국 쪽에서도 어떻게 돌고 돌아서 충분히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금융 투자 전략이나 개발 전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남동 같이 한국에서 주거 지역들이 상업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조금은 체계화된 부분보다는 건물주 입장에서 사실은 건물의 유형이 한국에서 갇혀 있으면 유리 천장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빌라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고급 빌라들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다세대 다가구를 아무리 뜯어 고친다고 해서 그 건물 밸류가 오르지 않는데 상업은 어떤 테넌트를 앉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건물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넌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냥 돈을 만들면서 앉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주거에서 커머셜로 바꾸는 선택을 한국에서는 좀 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슈이고 네, 한 거. 하나 그냥 조금 더 해더하자면은 저는 뭐 남산이나 이런 언덕이 있는 주거지가 옛날에는 사실은 자본화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뷰도 좋고 하지만 그 낙후된 다세대 다가구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지역의 오피스나 되게 소규모 가구의 비싼 주거, 고급 주거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연남동 같은 지역 상업 젠트리피케이션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본이나 투자자들이나 디벨로퍼가 이런 지역조차도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어떤 연예인이 어디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지만 사실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 지역의 면적은 토지의 면적은 훨씬 더 적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좀 그렇게 조금 크리티컬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오래돼가지고 다 빠지시고 얼마 안 남으세요. 혹시 온라인상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뭐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마이크를 키셔도 되고 네, 없으면 저도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그냥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플래닝 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디벨로퍼 이런 것들에 잘 모르긴 하는데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상업 부동산이 되게 가치가 많이 아니,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그런 디벨로퍼의 능력에 의해서 3년 안에 막 6배씩, 10배씩 그런 가치가 뛸 수 있는 건지 그럼 적정한 가격으로 뛰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게 인플레랑 이런 거 관련돼 있어서 많이 뛰었던 건지 사실 이제 이게 뭐 경제적으로 외생 변수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한번 보면 그런 부동산 가격이 뛸 때 보면 물론 디벨로퍼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서울시 내부의 공간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기반 시설이 바뀌어가지고 가격이 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홍대라든지 홍대도 물론 예전에도 좀 어느 정도의 상업시설로서의 역할은 했지만 그런 공항철도가 생기면서 그 지역의 어떤 연남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공원 개발과 함께 되게 상업의 가치가 엄청 뛴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기본계획에서의 장소성의 어떤 그런 공간 구조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기존의 어떤 지역 중심지를 어떤 그런 광역 중심지화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높은 밀도로 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카고로 가보면 웨스트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외부적인 또 효과는 없었는지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공공에서 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거하고는 또 관련이 없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2번부터 네. 표현드리자면 아마 지하철 노선 개통이 원래 있던 역을 네. 사실은 닫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린라인 네. 보건 스테이션 생겼으니까 다시 그렇죠. 2011년인가요? 다시 12년, 11년, 12년? 네. 생겼었고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대중교통이 어쨌든 밀레니얼 출퇴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하다 이런 게 상업부동산 쪽도 그렇고 인구학 쪽에서 어쨌든 얘기를 했었던 시점이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부 지자체의 역할을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은 뭐 구글을 웨스트로 오게 하든 맥도날드를 오게 하든 그 가운데서 어쨌든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좋았던 게 정부의 역할도 사실은 있었고 텍스 크레딧을 주기도 하고 이 부분이 조금 크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세제 혜택 자체가 들고 있는 것들이 시카고시가 아무래도 서울시보다는 조금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게 하려고 하는 역할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만큼의 큰 공간 구조 변화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국 도시 안에서 어느 정도 큰 유의미한 어쨌든 변화들, 인프라적인 변화들이 수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안에 어쨌든 디벨로퍼의 능력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상승이 가능한지 저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땅 자체가 저희는 워낙 제한적이고 정보 자체가 되게 공유하는 부분들이 비슷한데 아까 웨스트룩 같은 경우는 저 PMD라는 지역의 용도를 풀 거라고 아무도 몇십 년 동안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가격 자체가 언더밸류도 됐었던 상황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플래닝 디파트먼트랑 같이 해서 조금 다운타운 바운더리 자체를 넓히는 플랜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밸류업이 된 거지 단순히 디벨로퍼의 역량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키 테넌트들, 코어 테넌트들을 안심으로써 지자체나 공공도 움직였던 게 이제 조금 합이 잘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네.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절차인데 네. 업조닝 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도 이 스팟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저 전주에 있을 때 예. 큰 대한방직이라는 큰 공장 부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업자들이 그게 시가구로 지금 땅 가격만 한 2, 3천억을 하는 데인데 그게 지금 신시가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개발하면 성공을 하는데 업자라고 하면 그렇고 디벨로퍼들이 이제 들어와서 땅을 샀는데 그게 명의가 한 2번 바뀌었는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봤더니 이제 일부 상업 시설을 넣고 싶어서 이제 조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절차가 되냐면 기본 계획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관리 계획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본 계획을 바꾸고 관리 계획으로 넘어오려고 하니까 이 인허가 절차가 기본 한 4, 5년씩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에서 해줄 수 없는 게 이거는 광역 그 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 심의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몇십 년째 그렇게 묶여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부지들이잖아요. 이런 게 업조닝을 할 때 되게 이게 신속하게 가능한 건지. 시카고 다른 도시는 저도 이제 잘 워낙 정치적인 맥락이나 행정적인 콘텍스트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시카고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냥 개별 필지로 돼 있는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거기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도시계획국보다는 엘더맨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약간 구청장에 가까운 상태인데 그 정치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그 정치인의 도움이 되게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도네이션이 어디서 많이 왔느냐를 보는 정치학 쪽에서 리서치들 보면은 그 디벨로퍼들이 되게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몇 달 안에도 풀 수 있고, 근데 물론 여기서는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강한 반대를 통하면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한 10%, 20% 이렇게 뭐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도서관도 지어주기도 하고 디벨로퍼가 그런 협상의 과정들이 조금 있고요. 네. 좀 쉽게 조직이 풀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업조닝이 쉽게 이제 시카고에서 된 거는 이게 기본이 매니팩처링에서 오피스나 주거로 바꾸니까 좀 용이했던 게 아닌가 싶고 아마 이게 주거지였다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국에서 주거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주거지 제1종, 제2종 주거지 내에서는 근린 상업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믹스드 랜드 유즈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 건물로 바꾸는 거는 그냥 신고를 하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운조닝을 신고만 하면 되고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허가 받는 게 과정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들고 과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쉬운 과정을 통해서 주거에서 상업으로 바꾸면 건물의 가치가 120%나 150%까지 뛰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투자자도 빨리 많이 들어오고 그 물건을 또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계속 많아지니까 이렇게
상업시설로 바꿨다가 매매가가 올라가면 팔고 되팔고 해서 되팔기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매니팩처링하고 좀 다른 게 주거지는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플랜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좀 큰 규모의 대단히 개발 플래닝 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도 변경을 또 유연화해서 하기도 해요. 시카고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지역.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주거지에서의 업조닝, 특히 스팟 조닝을 변경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율러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주인 반대도 그렇고 미국은 도시마다 또 다르기도 예. 하니까요. 예. 네, 저희가 너무 열띤 토론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 막 궁금한 게 되게 많긴 하지만 저희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정된 시간 1시간이었는데 거의 20분을 초과를 해가지고 일단 뭐 궁금한 거는 제가 따로 물어보는 걸로 하고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후에 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김영준 박사님 이메일 주소는 가르쳐 주실 수 있죠? 네, 공개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보시고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아마 그런 연락을 취해서 좀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미나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